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또 의대생들은 같은 날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며 지난 2020년 의료파업때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고 경고한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병원 인턴들은 다시 복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병원은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집단 사직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즉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제 조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안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상황 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휴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소통을 거쳐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은 10개 병원으로 인원은 2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인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3명을 뺀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역시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논의합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고 집단 행동 돌입 여부와 시점 등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금은 정부가 증원 규모를 발표해 상황이 변한 만큼 새롭게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어제 오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대비해 진료고압별로 수술 일정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마취통증의학과는 평소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들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지역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의대생을 더 뽑고 싶긴 하지만 학생 선발 방식 변경부터 의대 교육 여건 구축까지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돈, 무엇보다 의대 교수들의 협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수시로 뽑을지 정시로 뽑을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수험생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시로 지역 수험생을 더 뽑으면 합격생 간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수시 선발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합격선은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2점 정도, 수시로는 내신 1등급 후반까지 낮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면서 이 기회에 지역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위해 서울에서 오려는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대학에선 학생 선발 변경부터 교육 여건 확충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앞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이 된다고 한 만큼 늘린 것이긴 한데 정작 의대 교수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MD 기초학교실 교수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 20%도 아니고 2,000명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프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총장들 역시 의대 확대를 원하면서도 교수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5년 뒤 정원이 줄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지원에 대해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된다 해도 실제 의대 교육 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프라 확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반대 선봉에 서 있어 대학들은 증원 준비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22곳에 달하는 첫 경선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곳곳에서 전현직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 갑에서 삼선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르고 충남 홍성 예산에선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격돌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면접 마지막인 오늘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부산 지역 후보자들을 심사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울산, 부산과 강원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평가를 차례로 진행한 뒤 면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관위는 어제 면접을 마친 경남과 경북, 세종과 대전 지역 후보자들 가운데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4차 단수 추천 대상자로 발표합니다. 이처럼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 선정 등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놓고 당내에선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큰 잡음이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역구 재배치 등 뇌관은 여전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 공천관리 첫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대부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나 감점 기준, 부적격 사유 등이 그때 모두 결정됐습니다. 본 경기 시작 전 일찌감치 규칙부터 정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연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룰을 먼저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문제가 있었죠. 당내 호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PK 중진 3명은 당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내며 낙동강 벨트 탈환에 선두에 섰고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올드보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무성 전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정착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전격 불출마로 선회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에 핵관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김성태 전 의원 역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서지만 이번 총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물론 공관위 순항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풀기 쉬운 숙제부터 먼저 답을 구했을 뿐 지역구 재배치 등 난제들에 대한 해법 찾기는 뒤로 미뤄뒀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이해운, 이영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팽팽히 맞선 서울 중성동을이 대표적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포진한 영남권 공천 심사가 이제야 본격화한 건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까지 곳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관위가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윤심과 한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개혁 신당으로 움직이려는 좀 타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런 정도의 공공성과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와 공관위는 지역구 강제 조정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격전지는 물론 영남권의 추가 재배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 과정에서 개파 간 균열 조짐을 보이는 민주당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남은 공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지도부,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논의를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이어지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밀실 공천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허위 추측성 보도가 공관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도 언급 당사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민주당 공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둬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한 분한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막 웃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아예 그날 저녁에 모임이 없었다?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보도이고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후부터 연일 인적 쇄신론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이 대표가 올드보이 청산론을 기치로 도덕성 문제가 걸린 인사들까지 과감하게 쳐내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혁신 공천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이 5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로 컷오프 설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뜻밖이란 반응이 나왔는데 출마의 변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수사도 정치 탄압인 만큼 공천 불이익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비리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가 인적 쇄신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내로남불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진급 의원이나 86 운동권을 겨냥한 올드보이 청산론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의원, 불출마 권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 차일 피일 미뤄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까지 물갈이 공천의 기준이 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임종석 문제를 이유가 없잖아요. 운동권 청산론이냐 전 정부 책임론이냐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사감이냐. 그래서 이게 폭발이 되면 전 명문정당 깨지는 거고. 조정식 사무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중량급 친명계 인사들이 인적 청산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공천 칼날이 당내 비주류나 친문 진영에 집중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거센 반발에 추가 탈당 등 극심한 내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최대 30%까지 감산될 수 있어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또 앞서 공천 심사 결과 경선이 결정된 지역구들의 경선 투표를 모레부터 실시하고 이르면 21일 일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치며 반문 활동을 펼쳤던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의원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구엔 관심이 없고 출마는 당과 당원에게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현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지금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당내에서 특히 이제 과거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나간 상황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비판은 저 달게 받겠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저도 반성하겠다. 설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이 세력 간 화학적 결합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에 밀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같은 총선 준비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발표 일주일 만에 애초 예고했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직자들의 설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류호정 의원이 뭐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과 합당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에 노선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밑 신경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상징색을 주황색으로 유지할지 통합 전 각자 창당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합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관위원장 인선은 아직 지도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또 찾았습니다.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혁신당과 달리 가치와 노선이 선명한 제3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칭 조국신당을 하는 분들은 가치와 노선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3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인가를 호소드리고 차별화를 선언하며 일단 독자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과 세력 갈등이란 암초에 부닥친 개혁신당의 행보가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수도 대전을 찾아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을 리모델링해 세계적인 첨단 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수건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커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축사 도중에 한 졸업생이 소란을 벌여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이 졸업 가운을 입은 한 학생은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늘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벌였고 경호처 직원에 의해서 행사장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모두 들어올려 끌고 나가는 모습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안전 확보와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 예산 삭감에 항의했던 석사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개인이나 단체에 정치적인 이익을 구현하는 선동회장이 아니라며 고의적인 정치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근접거리도 아닌 먼 곳에서 대통령을 향한 의사표시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된 강제 퇴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사견을 전제로 일본이 결단을 내리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갑작스레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철천지 원수라던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돌연 가카라는 극존칭을 써서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가카.
나는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연초부터 북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더니 지난 15일 갑작스레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한국과 쿠바 수교 발표가 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에선 한국의 우방국 일본을 찔러보며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쏠려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총리로선 북일 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외교 이벤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김 부부장이 내건 대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기시다 정부로선 대북 관계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 지지율 상승을 노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김 부부장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억지 주장을 편대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사전 조율 없이 일본 정부 홀로 북일 정상회담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봐요.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북한 측 주장 역시 걸림돌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삭제한 데 대해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천년간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지우는 식으로 통일 관련 용어조차 없애려는 반민족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는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4명, 충북 동지회 소속 손모 씨와 윤모 씨, 박모 씨 등입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어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은 뒤 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간첩단을 만들어 놓고 20년 넘게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사찰을 해서 2000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 놨던 것을 2021년도에 조작을 완료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뿐만 아니라 독일 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했다며 교도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경기 운영과 선수단 관리, 근무 태도 등은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미치지 못해 경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월드컵 예선을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단 내분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경우 대표팀 선수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앞에 놓인 문제는 산적합니다. 당장 새 사령탑을 뽑아야 하고 선수단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본인을 향한 사퇴설엔 분명한 선을 긋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떠난 자리.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 선임이 시급합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부터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전현직 K리거 사령탑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새 전력강화위원장부터 뽑고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중심이 된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은 밝혔습니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끄는 게 새 감독의 첫 번째 자질이라며 더는 선수들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에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선 12년째 이어지는 정몽규 회장 1인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똑바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해 말 개통한 경원선 소유산역과 연천역 사이에 전동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 때문인데 2달 사이에 벌써 3번째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원선 소유산역과 연천역 사이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가 운행이 중단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했지만 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역 구간에는 임시 방편으로 셔틀버스가 투입됐습니다. 의정부에서 영화 보고 집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끊겼다는 소식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끊겨서 가니까 교통비도 좀 더 나가고 그런 게 좀 불편하죠. 이 여파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까지 지연됐습니다. 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희래기에 잇따라 문제가 생겨 전동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얘가 이제 땅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열도 나고 연기도 나고 그러는 거죠.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중순 개통했는데 벌써 비슷한 이유로 3차례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천장과 벽면이 그 흐름으로 덮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학생 140명이 대피하고 60대 기숙사 관리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미하게 연기 흡입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생활관으로 다 이동했고 이제 방학이잖아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많습니다. 소방은 전기압선으로 불이 시작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검은색 SUV가 뒤집혀 있고 하얀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SUV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 북한산 국립공원 놀이터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이 3시간 넘게 일대를 수색해 4마리는 사살하고 포획틀에 잡힌 2마리도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물이 부서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우려로 사살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대 친모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숨진 영아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해 자신에게 알렸고 이후에 겁이 나서 시신을 집 근처 공터에 묻었다가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장애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언어치료센터 재활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활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의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장애 아동 10여 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를 보면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7살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관리를 소홀히 한 언어치료센터 원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철판 1000톤을 실은 채 제주 남쪽 해상에서 침몰하던 화물선에서 선원 11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함정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하고 해경대원이 부상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덕분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2000톤급 화물선이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습니다. 철판 1000톤을 싣고 전남 광양에서 중국으로 가던 화물선 A호가 제주 해상에서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건 15일 밤 10시쯤. 선원 11명의 목숨이 달린 만큼 해경은 헬기 2대와 5,000톤급 경비함을 급파했고 지방청 단위의 광역구조본부도 비상 소집됐습니다. 구조작업은 사고 해역에 내려진 풍랑특보 등 악천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헬기 구조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에 막혔고 고속단정 접근은 5m가량의 높은 파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00톤급 경비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화물선 200m까지 다가가 파도를 막아서면서 단정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해경 단정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배 반대편으로 접근했는데 바다부터 높이가 4m에 달해 구조대원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장님과 구조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문하여 줄사다리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줄사다리를 타고 저희 단장까지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신고 3시간 만에 선원 11명 모두 줄사다리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 과정에서 일부 해경대원이 타박상 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양경찰로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추가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전후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투자 기간 임대료 이익을 얻고 추후 자산을 팔아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실률은 치솟았고 덩달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셈법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공실률도 높고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들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등급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하향 조정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는 국내 금융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 총액이 무려 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특히 8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아직 손실로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만 3조 6천억 원에 달한 수준입니다.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 지속 등 부정적인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PF 손실 부담과 더불어 중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공모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제2의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홍콩 ELS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첫 번째 특성이 만기가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분산이 돼 있다는 게.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 개인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ELS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14조 1천억 원. 부동산 PF와 더불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장 현황과 시장의 위험 신호를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 부의장은 컬럼비아대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사무실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은행이 관련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아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올라 전문가 전망치 0.1%를 뛰어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0.6% 올라 전망치를 0.5%포인트나 웃돌았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유명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AI 붐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사들인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 1,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뒤를 이었지만 애플은 팔자 행진이 거셌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유 주식 평가액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는 실적 악화에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애플은 엔비디아에 밀려났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선호에 3년 넘게 지켜온 2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그렇게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어서 애플 주가가 조금 부진한 게 맞고요. AI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올라가고. 이 같은 기대감에 엔비디아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오르며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우뚝 선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몸집을 더 불리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될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다면 주가가 주춤할 수 있다며 투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자동차뿐 아니라 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운송수단인 선박에도 친환경 바람이 거셉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선박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해운업계도 본격적인 탄소 감축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지난달 수주한 선박은 모두 57척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38%,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중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1월 수주 성적표에서 눈에 띄는 건 친환경 선박 실적입니다. LNG, 메탄올, LPG 등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선박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전부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도 자체 개발한 탄소 저감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공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장 규제가 점점 가시적으로 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시장 선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친환경하고 자동화 이런 쪽에 저희가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기존하고는 다른 사양의 제품을 내놓으려고 보고 있어요. 해운업계의 화두 역시 친환경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메탄올 주연료의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한 HMM은 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선사 가운데 두 번째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친환경 선박 도입뿐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 연구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해운 산업 전체가 탈탄소를 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냉혹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포집 설비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 재래선을 안전한 무탄소 연료로 운전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까지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에 나선 국제회사기구는 오는 4월 탄소 집약도 지수에 따른 등급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바닷길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생존의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올 한해 조선과 해운업계의 친환경 경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은 나발리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나발리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나발리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2011년 창설한 반부패 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습니다. 투옥 중이던 러시아 야권 정치인 나발리가 숨지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푸틴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재에 맞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야권 정치인 나발리가 옥중 사망하자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일제히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ke no mistake, Putin is responsible for Navalny's death. Putin is responsible. What has happened to Navalny is yet more proof of Putin's brutality.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독재에 맞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단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The world has lost a freedom fighter in Alexei Navalny. We will honor his name. And in his name, we will stand up for democracy and for our values. He was in jail, he was a prisoner, and that makes it extremely important that Russia now answer all the questions that will be asked about the cause of the death. 영국 등 서방 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푸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And we should hold Putin accountable
for this, and no one should be in any doubt about the dreadful nature of Putin's regime in Russia after what has just happened. Інших закатованих, замучених через одну цю істоту. Путіну все одно, хто загине, аби тільки він зберіг свої позиції. 유럽 국가들은 나발리의 비극적 죽음은 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아침엔 다소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2.6도인데요. 낮에는 봄 날씨입니다.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고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0.6도, 안동 영하 3.3도, 부산은 영상 3.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 12도, 대구는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